네, 유튜브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설 진통제 연재를 계속하겠습니다. 제 7화가 되는데요. 우리의 주인공 김혜석 연구원이 독일의 천연물 연구소에서 드디어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노벨상 수상자인 엘버트 박사의 가르침을 받기 시작하는 장면이 시작하겠습니다. 엘버트 박사님이 9시에 연구소 정문에서 만나자고 하십니다. 혜석은 9시에 있을 박사와의 미팅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침 일찍 숙소로 비서의 전화가 걸려왔다. 약속 장소가 변경되었다는 것이다. 혜석은 시계를 보았다. 20분 전 9시 숙소를 나서야 할 시간이었다. 숙소는 원룸이었다. 방을 들어서는 우측에 화장실이 있고 좌측에는 세탁기며 건조기가 있었다. 빛이 듬뿍 들어오는 창문을 정면으로 볼 수 있고 그 좌측에 침대가 있고 침대 윗부분에 TV가 놓여 있었다. 침대의 맞은편은 테이블과 의자가 있었다. 겉은 베이지색으로 차분한 분위기를 주었다. 혜석은 청바지와 회색 셔츠를 입고 역시 회색의 점퍼를 걸치고 왼쪽 어깨에 작은 가방을 메고는 숙소를 나섰다. 하늘은 약간 어둡고 태양은 아직 그 찬란한 빛을 대저의 소매자락에 감추고 있었다. 그래서인지 이슬 먹은 잔디도 오색의 활엽수들도 잽싸게 뛰어다니던 다람쥐들도 아직 새날을 시작하지 않고 있었다. 그들의 아침은 아직 오지 않은 것 같았다. 혜석 정문에서 주위를 두리번거리는데 흰색 수용차에서 선글라스를 낀 엘버트 박사가 웃으면서 그를 불렀다. 그 역시 흰색 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 흰색 벤츠는 연구소에서 그의 위치를 상징해 주는 듯 했다. 연구소에서 그에게 무상으로 제공해주는 자가용이었다. 연구단장으로서 노벨상 수상자로서의 대우를 충분히 받고 있었다. 부르릉. 혜석이 저수석에 앉자 자동차는 한바탕 기지개를 켜더니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진통제를 연구하려면 꼭 봐야 할 도시며 회사가 있지. 자네에게 오늘 그곳을 보여주겠네. 그곳을 보는 것이 연구실에서 실험을 하거나 정보실에서 논문 몇 편을 찾는 것보다 더 큰 공부가 될 거야. 우리가 둘러볼 회사는 바이디지즈라는 회사일세. 바이디지즈사는 세계적인 진통제 서포린을 제조하는 것으로 유명한 독일의 종합화학회사이다. 이 회사는 1800년 초에 설립되었다. 총 자산은 500억 유로에 이르고 연매출액은 400억 유로에 육박하는 거대한 다국적 기업이었다. 혜석 역시 그 명성을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었다. 박사님, 저는 독일에 도착하면 진통제의 대명사로 불리는 그 회사를 꼭 한번 가보고 싶었습니다. 혜석은 진통제의 심장을 볼 수 있음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런 혜석의 모습을 보면서 박사는 싱긋 미소를 지었다. 잘 되었군. 운전석의 좌측 위에서 메룰나무 사이로 비집고 들어온 강렬한 아침 햇살이 그의 수염을 투시하고 있었다. 그로 인해 구렛나루부터 턱까지를 온통 뒤덮고 있는 수염은 더욱 희게 보였다. 가지런하고 건강한 치아 역시 흰빛을 내며 빛을 반사시키고 있었다. 자동차는 넓고 쾌적했다. 청소를 자주 하는지 자동차 안은 먼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깨끗하고 상쾌했다. 계기판은 갈색이었고 조수석의 손잡이 부분은 은색의 부드럽고 탄력이 있는 재질로 처리되어 고급스러움을 더해 주었다. 자동차는 연구소의 우측 벽을 낀 채 나무로 이어지는 2차선의 간선 도로를 타고 내려가기 시작했다. 길가에는 사람 키의 몇 배나 되어 보이는 메타세코이아 나무와 은행나무들이 번갈아 심어져 있었다. 출근 시간이 조금 지난 도로에는 자동차들이 적당한 간격으로 꾸준하게 오르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흙이 드러난 인도에는 조깅하는 사람들이 운동복을 입은 채로 땀을 흘리면서 아침을 달리고 있었다. 길은 구부러짐 없이 직선으로 반듯했다. 좌측에는 여러 회사들의 마크가 보였다. 시멘스, 코카콜라, 닛산, 모토로라.
현대자동차, 낯익은 한국 브랜드가 보였다가 사라지자 해석은 뒤를 돌아보았다. 한국 회상의 상표가 뒷유리를 통해 보였다. 자동차가 앞으로 질주할수록 로고는 작아지고 있었다. 현다이? 박사는 현다이라고 발음하였다. 네, 현대자동차입니다. 요즘 유럽에서 잘 나가지. 앨버트 박사가 현대자동차를 알아보자 해석은 기분이 좋아졌다. 한국과 일본의 축구 경기가 일본에서 있었다. 일본은 동경구장 자신의 안방에서 이 실점을 하고 패하였다. 한국의 어느 기자가 응원석의 40대로 보이는 일본인에게 왜 일본이 졌는지 물었다. 그러자 그는 엉뚱한 대답을 하였다. 한국 선수들이 일본 선수보다 애국심이 더 강한 것 같다고 하였다. 일본을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투지를 애국심으로 표현한 것이다. 해석은 현대자동차 마크를 보면서 그런 감정을 느꼈다. 처음으로 외국에 나온 그에게는 벌써부터 한국이며 김치며 한국 사람들이 그리워지고 있었다. 서퍼린이라고 들어보았나? 앨버트 박사는 합성 진통제 서퍼린 이야기를 꺼냈다. 자동차가 도로변의 대형 할인마트를 우측으로 끼고는 막 고속도로로 진입하고 있을 때였다. 예, 진통제 말이죠. 한국에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요즘 서퍼린을 상시로 복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합성 진통제를 상시 복용? 앨버트 박사는 이상하다는 듯이 해석을 바라보았다. 저용량 서퍼린을 복용하면 심장병, 뇌졸중 등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한다며 아내에게서 선물 받은 서퍼린을 남편은 아침 저녁으로 꼬박꼬박 챙겨 먹는다고 합니다. 외국에서 미국과 일본을 제외하고는 서퍼린이 가장 많이 팔리는 나라가 한국이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조심해야 할 텐데, 네, 바이디지사는 위궤양이 있거나 수술을 앞둔 사람들은 먹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지요. 서퍼린이 위장장애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의사와 상의해 복용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혈관 질환 예방 목적으로 먹는 서퍼린은 일반 서퍼린이 아닌 저용량 서퍼린임을 강조하기도 하고요. 서퍼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자 박사의 얼굴에는 감정적인 변화가 느껴졌다. 무표정한 편에 가까웠으나 그의 눈가에서 가벼운 경련이 일어났다. 즐거움보다는 어떤 고통의 흔적이었다. 서퍼린은 심장질환약이 아니고 기본은 진통제이지. 화학합성 진통제, 오랫동안 환자들에게 처방되면서 진통 이외의 다른 효과가 알려졌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심혈관 질환이지. 앨버트 박사는 잠시 동안 말이 없었다. 자동차가 나무로 내려가면서 인해 보리밭이 보이기 시작했다. 푸르고 푸른 보리밭은 끝이 없었다. 도로와 인접한 자전거 도로에는 긴 머리를 뒤로 묶고 흰 운동복 차림에 열심히 자전거 페달을 밟고 있는 여자들이 보였다. 어떤 노인은 한가롭게 송아지만한 길을 앞세우고 푸른 보리밭길 가장자리를 산책하면서 거닐고 있었다. 서퍼린과 나의 조부와의 관계가 있었어. 앨버트 박사는 갑자기 조부 이야기를 꺼냈다. 그분에게는 가슴 아픈 역사지. 조부를 추억하는 그의 얼굴에는 연구소를 출발했을 때의 쾌활함은 보이지 않았다. 미소가 사라진 그의 얼굴은 엄숙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조부께 무슨 일이 있으셨군요. 박사는 고개를 끄덕거렸다. 그리고는 조부에 얽힌 긴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브라질의 원주민들은 오랜 옛날에 몸이 아프면 버드나무 껍질을 이용하여 통증을 완화시키곤 하였다는군. 히포크라테스는 의학의 아버지로 알려져 있는데 그는 2000년 500년 전에 버드나무 껍질이 진통제로 효과가 있음을 알고는 처음으로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널리 알렸지. 사람들은 버드나무 껍질을 벗겨 즙이 나오는 부분으로 상처 부위를 문질렀다는군. 예. 아예 그 껍질로 상처를 도며매기도 하였어. 어떤 이는 버드나무 껍질을 따뜻한 물에 푹 삶아 그 액을 상처 부위에 붓기도 하였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액체를 마시기도 했다는군. 어느 정도 표준화된 제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히포크라테스는 액기스를 만들어 통증이 심한 사람들이
마시게도 하고 상처 부위에 부어주기도 하였지. 과학자들은 이 버드나무 껍질 엑기스 속에 과연 무엇이 들어있는지 궁금했지. 그 속에는 수많은 물질들이 들어있을 텐데 과연 그중 어떤 성분이 진통 효과를 나타내는 것일까? 탄수화물인가? 미네랄인가? 단백질인가? 아니면 다른 어떤 무엇인가? 과학자들의 의문은 계속되었지. 계속된 연구를 통해 과학자들은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진통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추정되는 세 종류의 화합물을 최종 후보 물질로 압축했어. 그 후보 물질 세 가지는 살리실산, 피라졸론 유도체, 그리고 페나세틴이라는 화합물이었어. 그 중에 하나 또는 그 유도체가 진통 효과를 나타낸다고 추정하였지. 그중 버드나무 껍질에는 어떤 성분이 들어있었나요? 해석은 조바심이 났다. 살리실산. 그러면 서프렌이 바로, 그렇지, 서프렌이 바로 그 살리실산이지. 버드나무 껍질 중에서 진통 효과를 나타내는 주요 성분은 정확하게 말하면 살리신이라는 물질이야. 그 살리신을 분리하는 중심에는 독일 과학자들이 있었지. 그중 가장 뛰어난 생화학자는 바로 엘버트 박사였고, 그럼 조브께서, 그렇지, 조브의 이름을 언급하고 나서부터는 박사의 얼굴에 경건함 같기도 하고 엄숙함 같기도 한 어떤 무거운 기운이 흐르고 있었다. 차 안이 좀 더웠고 그는 좌측 문에 부착된 단추를 눌러 운전석과 조수석의 유리창을 조금씩 열었다. 강하고 시원한 동서풍이 그의 이마를 스치고 지나가자 단정하고 짧은 그의 흰 머리카락들이 우측으로 갑자기 휘어졌다. 그 사이로 두 가닥의 굵은 주름이 확실한 모습을 드러냈다. 할아버지는 여기서 가까운 레버쿠젠 대학교의 생화학과 주임 교수셨지. 박사는 할아버지를 추억하면서 눈썹을 몇 번 꿈틀거리더니 이야기를 계속 이어갔다. 할아버지는 누구보다 빨리 버드나무 추출물에서 살리신이라는 물질을 추출하였어. 이어서 발빠르게 살리신을 생화학적으로 합성하는 데에도 성공하였지. 산업계와 학계에서는 당연히 난리가 났어. 왜냐하면 그 자체가 엄청난 부를 가져다 주는 것이었거든. 할아버지의 살리신 물질 분리와 합성 소시에 가장 먼저 땅을 친 회사가 있었지. 혹시 바이디지즈? 맞아. 바이디지즈사는 대학도 아닌 회사였거든. 그들은 그 당시 회사의 모든 재력을 다 털어서 그 물질을 개발하고 있었지. 그런데 한순간에 레버쿠젠 대학교의 엘버트 박사에게 선두를 빼앗겨 버렸으니 그 상황이 오죽했겠어. 박사는 목이 마르는지 운전대 옆에 놓인 물잔을 들고는 한 모금 들이켰다. 고속도로는 잔잔하게 깔려 있었으므로 시속 150km에 접근하는데도 물잔은 별 흔들림이 없었다. 잔이 바닥을 드러내자 그는 다시 말을 이었다. 바이디지에서는 난리가 났지. 물론 거기뿐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그러했고 개발자인 할아버지는 일약 국제적인 명사가 되었어. 물론 그전에도 그분의 전공 분야에서는 알려진 사람이었으나 버드나무 껍질에서 살리신을 분리하고 그 화학적인 구조를 밝힌 이후로는 더욱 그러했지. 수많은 보도, 강의, 인터뷰들이 이어졌지. 그 일은 지금도 나의 기억에 생생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할아버지가 출근하는 집 앞에서 그에게 마이크를 들이댔는지. 박사는 당시를 상상하면서 가벼운 미소를 지었다. 그때가 그에게도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에게도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엘버트 박사는 말을 중단하더니 다시 물 한 모금을 들이켰다. 그런데 해석은 그런데라는 악센트를 주는 그의 굵은 톤의 목소리를 듣자 어떤 불길함이 느껴졌다. 그의 표정이 그리 말하고 있었다. 짙은 회색의 눈썹, 빛을 발하는 쌍꺼풀 짓는 얇으면서도 야물게 담은 입술, 붉은색이 감도는 하얀색의 뺨, 유난히 커 보이는 귀. 그의 얼굴은 전반적으로 조금 전 지난 시절을 회상했을 때와는 상반되는 긴장감을 표출하였다. 그런데 추락이 한순간이었어. 세계 곳곳에서 살리신에 대한 임상실험들이 시작되었는데 독성이 나타나기 시작했거든. 독성이라면 사람들은 세계적인 물질에 대해 앞을 다투어 임상실험을 시작하였어. 그 결과 살리신에 사람의 신경을 마비시키는 독소가 있고 그 독성이 체내에 퍼진다는 결과가 발표된 거야.
학계는 순식간에 술렁거렸지. 살리신이 독성이 있다. 독성이 없는 살리신 유도체를 개발해야 한다. 엘버트 박사의 발명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아직 경쟁은 끝나지 않았다. 세계는 들끓었지. 순식간에 미완의 발명을 아쉬워하는 사람과 통쾌하는 사람들로 극명하게 분류되었지. 바이 디지즈사는 그럼 물론 그 당시 가장 쾌재를 부르는 회사는 바이 디지즈였지. 바이 디지즈사는 마치 패자 부활전에서 살아나 다시 우승 후보와 게임을 하는 축구팀 같았어. 그럼 결국 그렇지, 그 패자전에서 돌아온 바이 디지즈의 연구원들은 마치 지옥에서 돌아온 사자처럼 급격하게 부활하기 시작했지. 해석은 그들이 엘버트 박사의 조부보다도 연구력이 뒤진 상태였는데 어떻게 갑자기 앞서 나갔는지가 이해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나중에 알려지게 되었지. 그들은 그 당시 할아버지에게 두 방의 치명타를 날렸어. 하나는 살리신이 비록 독성이 없다 할지라도 그 자체로는 효과가 없다는 것. 다시 말하면 체내에 들어가 살리실산으로 변화되고 나서야 비로소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 두 번째 펀치는 바로 합성해야 될 목표는 살리신이 아닌 살리실산이라는 것이었어. 해석은 순간 혼란스러움을 느꼈다. 박사의 말을 종합하여 마음속으로 정리해 보았다. 살리신이 버드나무 껍질에서 추출되는데 엘버트 박사는 그것이 진통 효과를 나타낸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체내에서 살리신은 살리실산으로 변화되므로 진정한 진통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바로 살리실산 효과라는 것을 바이 디지즈 팀이 발표한 것이다. 결국 엘버트 박사의 이론은 틀린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합성해야 될 목표는 바로 살리실산이어야 했다. 결국 할아버지는 헛수고를 한 셈이었다. 그런 내용을 바이 디지즈 팀이 대대적으로 발표한 것이다. 그 사설은 전파를 타고 전 세계로 급속하게 퍼져나갔다. 충격이 컸겠군. 해석은 엘버트 박사와 비슷한 외모였을 것 같은 조비의 침통한 얼굴이 눈에 선하게 다가왔다. 바이 디지즈 연구원들은 소리 없이 그 비밀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었다고 밖에는 해석할 수가 없었다. 그 당시에는 그러면 할아버지는 그때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박사는 갑자기 대답을 중단하였다. 그러더니 잠시 후 다시 입을 열었다. 해석의 질문을 건너뛴 그의 일방적인 이야기가 계속되었다. 그리고는 모든 승리의 전리품은 바이 디지즈로 넘어갔지. 바이 디지즈의 화학자 그룹들을 중심으로 1897년 그들은 승전고를 올린 거야. 살리실산을 합성한 데 이어서 그보다 더 독성이 좋고 안전한 아세트 살리실산을 개발했으니 이미 할아버지가 추격할 수 없는 것으로 멀리 달아나 버린 것이지. 그럼 오늘날의 서퍼리는 그렇지, 바로 아세트 살리실산이야. 100년이 넘는 소염 진통제 시장에서의 서퍼리는 왕국은 그렇게 시작되었어. 살리신이 진통효과, 즉 통증이 신경세포의 뉴런을 통해 뇌로 전달되는 것을 차단시킨다는 할아버지의 학설은 모두 아세트 살리실산으로 대체되었지. 그런데 과량의 서퍼린을 복용하면 귀먹음, 귀울림, 설사, 오심, 두통을 일으킬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용량을 낮추거나 복용을 중단하면 사라지지만요. 그렇다고 서퍼린을 계속 사용하면 흔히 통증, 오심, 구토, 출혈 등을 수반하는 유백의 염증을 일으키지 않나요? 물론 정확하게 의사의 처방에 따르지 않고 그냥 좋다고만 생각하고 남용하면 모든 약처럼 좋을 게 없지. 그러나 서퍼린처럼 진통효과와 심장질환 등의 효과를 보이면서 독성이 적은 약은 아직까지는 없어. 그래서 서퍼린의 역사는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것이지. 그럼 할아버지는 어찌 되셨나요? 그것으로 그분의 연구 인생은 끝이 났어. 물론 그 후로도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긴 하셨지. 강의도 열심히 하시고, 그러나 그가 세계적인 선두를 치고 나가던 진통제 살리신 연구를 바이 디지즈에 추격당하고부터는 연구 환경이 많이 달라져 버렸어. 그 분야의 연구비가 모두 바이 디지즈 연구소로 넘어가 버렸어. 할아버지는 거대한 연구진을 운영할 힘을 잃었지. 뭐니 해도 연구는 자금이 필요하거든. 바이 디지즈사는 그 후로부터 승승장구하기 시작했지.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자 불티나게 전 세계로 팔려나갔고 막대한 돈을 벌었어. 정부는 바이 디지즈 연구진을 전폭적으로 도우면서 막대한 국가 연구 자금을 지원했지. 그러니 바이 디지즈사가 안 될 이유가 있겠나. 진통제는 그렇게 바이
디지지사의 주도권을 내준 채 지금까지 100년이 흘러온 거야.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제 사무실 바로 근처, 첨단 사무실 근처인데요, 광주에. 저기에는 담양의 병풍산이 보이네, 멀리서. 그래서 이제 점심시간이 끝나가니까 저도 이제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는 이제 진통제를 개발하는 것을 주도권을 빼앗겼던 조배에 대한 그런 한이 있었던 엘버트 박사, 그가 어떻게 새로운 시도를 하고 어떻게 또 장전을 한 후에 대반전을 일으키는지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시작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잘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